예, 두 번째 2학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통 촌락과 촌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 발달과 도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도시 체계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잘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 발달은 우리나라 도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는지 살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대도시들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업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외화. 그래서 기존의 대도시의 인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이 인구들이 근교도시, 대도시 근처에 있는 이성도시나 신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걸 기본적인 툴로 잡고 들어가면 이 단원의 이해가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와 촌락의 비교 첫 번째 이거 할 건데 이건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도시라는 곳은 몇 차 산업 중심이냐면 2차 이걸 공업이라고 얘기하죠. 공업 제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2차 산업과 3차 산업 이걸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차, 3차 산업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촌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더라. 그래서 농업이 중심이 되는 곳을 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구의 특징은 도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구가 촌락과 도시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시는 인구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더라. 선생님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도시가 되려면 시부터라고 그랬죠. 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죠. 인구 5만 명 이상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도시라고 얘기하고요. 촌락은 이거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자연스럽게 낮게 나타나고요. 촌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곳이 군입니다. 그러면 군은 인구 5만 명 뭐가 되겠어요? 미만인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이용 봅시다. 이 토지 이용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도시는 땅의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죠. 집가하고 지대가 높으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더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반면에 촌락은 땅의 가격하고 임대료인 지대가 낮으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약적의 반대의 단어인 조방적으로 이용하더라. 그래서 이렇게는 항상 묶여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약적, 조방적이란 말은 지가가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할 봅시다. 도시의 역할은 2차하고 3차 산업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상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도시는. 이에 비해서 촌락은 1차 산업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식량하고 농산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도시하고 촌락이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하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도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우리나라가 도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이론이 이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도시화 곡선이라는 거예요. 도시화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시화율은 이렇게 구해요. 전체 인구수 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중에서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 정말 우리가 시가 되겠죠. 도시 거주 인구수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게 도시화율이에요. 그래서 도시화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50%가 돼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50%를 넘는다는 얘기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가 촌락에 거주하는 촌락의 인구보다 더 많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50% 미만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 거주 인구보다 촌락 거주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가 돼요.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약 8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긴 즉슨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은 시라는 지역 이상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도시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화 곡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이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 시기가 있죠. 이 시기를 무슨 단계라고 얘기하냐면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도시화율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이 단계를 갖다가 종착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과정은 초기, 가속화, 종착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고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도시화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해요. 도시화율이 이렇게 낮아진다. 이걸 역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도시화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도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촌락의 인구는 늘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인구가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농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화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각각의 단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초기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화율이 낮다. 도시화율 자체가 낮은 단계를 갖다가 초기 단계라고 얘기해요. 도시화율이 낮다는 얘기는 대부분 어디에 거주하는 거예요? 도시에 거주하는 겁니까? 촌락에 거주하는 겁니까? 촌락에 거주하는 거겠죠. 그래서 촌락에 거주하는 시기를 갖다가 초기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해요. 그럼 촌락에서 뭐 하고 살까요? 농사 짓고 살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 1차 산업 중심이 되는 시기를 갖다가 초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가속화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기울기가 급하죠. 도시화율 변화. 그래서 도시화율 증가율이 높다.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갖다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촌락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래야지 도시화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냐면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가속화 단계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속화 단계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단계를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시로 이동할까요? 선생님 고향이 충북 영동군이라는 촌락이에요. 근데 지금은 화성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높아요. 도시화율이 자체는 높아요. 80% 이상 정도 되죠. 그런데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증가율은 정체가 돼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화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시화율이 더 높아지지 않냐면 도시화율이 높아지려면 촌락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속화 단계에 젊은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할 사람들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촌락에서 올라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정체되는 시기가 되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3차 산업 서비스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단계를 갖다가 종착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화 곡선은 시험 문제로 뭐 이게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도시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뭐 미안하지만 2015년도에 이 도시 인구 순위 있죠. 이 내용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에 매우 편해요. 정확한 숫자를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1위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두 번째는 부산이다. 세 번째는 인천이다. 4위는 대구다. 5위는 대전이다. 6위는 강주다. 7위는 수원이다. 8위는 울산이다. 9위는 창원이다. 뭐 이렇게 순위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걸 해놓으면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자주 보면서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자료를 보면 이제 권역별 상위 12도시의 인구 비중이 나오는데, 여기서 권역별로 인구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권역이라는 개념은 선생님이 학기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도하고 광역시 혹은 특별시를 합쳐서 만든 묶은 개념을 권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권역별로 묶었을 때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은 역시 수도권이 되죠. 수도권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해요. 좀 지우고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도권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많은 곳은 영남권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구 분포는 뭐하고 관련 있냐면 일자리하고 관련 있어요. 일자리. 아무래도 먹고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일자리가 가장 풍부하니까 여기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거고, 영남권은 우리나라가 공업화, 산업화 되면서 공장들, 울산, 포항 뭐 이런 지역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아져서 인구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 세 번째예요. 충청권은 최근에 이제 공업화,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충청권으로 내려가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충청권의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이 되고요. 호남권 가장 적은 곳이 강원하고 제주권이에요. 제주권. 그래서 권역별로 인구수 순위를 매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수도권 안에서의 도시별, 시별 인구수 순위를 나타내면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안 되지만 약 1000만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천이 됩니다. 인천의 인구수는 약 280만 정도 되고요. 뭐 여기까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수원이에요. 수원의 인구는 약 1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원은 100만이 넘었으니까 원래 강역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강역시로 승격하지는 못했고 인구수는 강역시를 초과했기 때문에 수원 특례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수원 이렇게 순위가 되더라. 영남권은 1위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부산의 인구는 한 350만 정도 됩니다. 350만 정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대구입니다. 대구의 인구는 한 25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은 한 1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인구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다 강역시예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권이 어려운데, 충청권은 광역시가 하나 있죠.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수는 약 150만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충청권에 더 이상 광역시는 없어요. 없고 어디가 있냐면 청주시가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인구 약 80만 정도 됩니다. 80만. 그리고 세 번째가 천안시가 되고요. 천안시의 인구는 약 65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호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광역시, 강주광역시 있죠. 강주광역시, 강주의 인구수는 약 대전과 비슷한 150만이 되고요. 두 번째 인구수가 많은 곳이 전주입니다. 전주는 한 65만 정도 됩니다. 65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강원 제주권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입니다. 원주시가 한 26만 정도 됩니다. 26만. 이 정도 선생님에게 정리해 뒀는데 이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이 순위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암기하면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수능을 볼 학생들은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래쪽 보면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가 정리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우리나라 도시는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도시들이 발달했냐면 군산하고 목포 그리고 강북 해안의 청진, 함흥 같은 도시들이 발달했어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탈하기 위한, 그리고 자원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고 쌀이 풍부하게 생산된 호남 지역이나 강북 지방의 항구 도시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일본과 교류가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부터 강복 후부터 1960년대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기존의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하게 되고요. 197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공업화가 이루어지니까 공장들이 만들어진 남동 임해 지역에 포항, 울산, 여수, 창원과 같은 이런 공업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최근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외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경기도 주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아파트 가격이 뭐 평균 13억 정도 한다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못 살겠죠. 그런데 직장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서울 근처의 경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근처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대도시 근처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성도시랑 신도시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 동탄이라는 곳이에요. 동탄 신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탄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서울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서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도 만들고,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버스 노선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과정은 대도시 위주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대도시 위주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공업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고, 최근에는 대도시 그리고 공업 도시 이 지역에 대신에 어디에 인구가 증가하냐면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와 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자료는 한 번쯤 정리하고 꼭 암기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들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아래쪽에 있는 이 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이해할 때도 선생님 여기 소도시 시흥이라 써놨는데 그냥 동탄이라고 고칠게요. 동탄 같은 도시를 갖다가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도시를 갖다가 고차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모르겠죠. 동탄 소도시에 뭐라고 써놓냐면 편의점이라고 써놓읍시다. 편의점 같은 도시예요. 동탄은. 서울은 백화점 같은 도시예요. 아, 좀 기분이 상하시려나? 신경 쓰지 말고 이해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동탄 편의점, 서울 백화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은 뭐냐면 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를 갖다가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해요. 그럼 편의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듭니까? 백화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더 큽니까? 당연히 백화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작다라고 그러고 얘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하의 도달 범위는 상권이 왜 자꾸 이렇게 글씨가 뭉개지지?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팔리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이 팔리는 범위가 됩니다. 물건은 무한정으로 팔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러 가는 데는 물건 가격 플러스 운송비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이 팔리는 곳은 제한이 되는데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멀리서 옵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멀리서 옵니까? 당연히 백화점이 더 멀리서 오죠. 그래서 제한의 도달 범위는 고차 중심이 넓고 저차 중심이 작다. 중심지 기능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화점,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 편의점은 물건의 종류가 백화점보다 적죠. 반면에 백화점은 물건 종류가 많죠. 중심지 숫자는 말 그대로예요. 편의점이 많습니까? 백화점이 많습니까? 편의점이 많고 백화점은 적죠. 다시 이걸 도시로 적용시켜 보면 동탄과 같은 도시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과 같은 도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간격과 백화점과 백화점의 간격 평균 거리를 비교해 보면 편의점과 편의점의 간격이 좁죠.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은 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시 체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업지역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 체계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우리나라 도시 체계 특징. 우리나라 도시 체계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정점에 인구 1000만인 서울이 있고요. 인구 1000만인 서울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광역시들이 있어요. 각각 광역시 인구 100만의 강역시들이 있고요. 이 강역시 아래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보다 인구가 작은 각각의 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들죠. 규모가 작아지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고차 중심지가 되고 여기가 저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차 중심지는 숫자가 많고 고차 중심지는 숫자가 적다. 아래서 살펴본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암기해야 될 내용이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종주 도시화 현상 암기해야 됩니다. 종주 도시화 현상은 서울의 인구가 부산,
인구의 2배 이상 되는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이고 부산은 350만이니까 2배 이상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인구가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너무 특정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불균형적인 도시 체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는 어디에 분포하냐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도시가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인구의 분포는 선생님이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 수도권, 영남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도시들이 주로 분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 또 찾아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